여러분,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특수부 대원들입니다. 이들은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도 생존하고 5일 밤낮을 잠 한숨 못 자고 훈련하며 고공에서 수백 번 낙하산을 타는 인간 병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특수부 대원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한 이야기입니다. 6시간 동안 차디찬 서해 바다를 헤엄쳐서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군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열감지 시스템으로 이들을 추적하고 있었죠. 하지만 중간에 체온이 너무 낮아져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무인도에서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운동을 좀 했죠. 수영과 격투기를 했는데 성적이 꽤 괜찮았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2010년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았어요. 돌격대로 간다고요. 일하러 가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온성에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에 태워졌는데 그때부터 안대를 씌웠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요. 몇 시간을 그렇게 갔는지 모릅니다. 안대를 벗었을 때 제 눈앞에 있던 건 지옥이었습니다. 부대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위치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었어요. 번호로 불렸죠. 저는 25번이었습니다. 인사도 달랐어요. 25 장미 보고드립니다. 이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훈련은 설명하기 어렵네요. 하루 4시간만 잡니다. 나머지 20시간은 훈련과 교육의 반복이었죠.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통제됐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잠수 훈련이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저는 지금도 물 공포증이 있습니다. 5m만 들어가도 호흡 곤란이 와요. 그게 그때 생긴 겁니다. 공기통을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엔 귀가 너무 아팠어요. 압력 때문에요. 그 다음엔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통이 있는데도요. 정신적으로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한 번은 5m 깊이에서 실신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교관이 저를 때리고 있더군요. 정신 차려. 이따위로 할 거면 나가. 하지만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 총살당합니다. 우리 부대에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부분 운동선수 출신이었죠. 체조, 육상, 수영. 그들도 똑같이 훈련받았습니다. 차별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혹독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라서 봐주는 건 없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이요. 한 여성 대원이 있었는데 그녀는 암호명 17이었습니다. 제 친구였죠. 근데 어느 날 훈련 중에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바다에서 익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체도 못 찾았대요. 그냥 그렇게 끝입니다. 부고도 없고 장례식도 없어요. 번호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특수부대에서 제일 무서운 건 겨울 훈련입니다. 양강도로 들어가죠. 거기가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영하 35도에서 40도입니다. 온도계가 깨졌어요. 너무 추워서 수은이 얼어버린 거죠. 그 추위 속에서 뭘 하냐고요? 눈 속에서 잠복 훈련을 합니다.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적을 관찰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지옥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잠시 멈춘다. 군복이 젖어요. 땀과 눈이 섞여서요. 그게 얼면서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복숭아뼈 부분이 제일 위험해요. 거기가 제일 먼저 얼죠. 저는 복숭아뼈 살이 날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날아간 거예요.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면서 살이 썩은 겁니다. 봉화지겸이라고 세균 감염이었어요. 군의관이 말하더군요. 다리 자를 수도 있다고. 근데 치료는 제대로 안 해줬습니다. 그냥 소독만 하고 끝이에요. 다행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날씨가 추우면 그 부위가 아파요. 20년이 지났는데도요. 해군 특수부대에는 지옥주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5일 동안 단 1분도 안 재우는 거예요. 민혁이가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육상부대였지만 민혁이는 해상 침투조였거든요. 그가 나중에 말해준 얘기가 소름이었습니다. 형, 나 그때 바다에서 보트 졌다가 오르막길 보였어.
바다에 오르막이 있더라고. 착시였던 겁니다. 너무 안 자니까 뇌가 망가진 거죠. 근데 형,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때 나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아, 바다에도 언덕이 있구나. 더 세게 저어야겠다. 이 생각만 했다고. 그게 인간이 5일 밤낮을 안 자면 겪는 일입니다. 다른 대원 최영철 가명이라는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공 강화 전담 팀장이었어요. 낙하산을 330번 탔다고 했습니다. 330번이요. 그런 베테랑도 죽을 뻔했어요. 어느 날 훈련 중이었습니다. 고도 3000m에서 뛰어내렸는데 군장이 풀린 겁니다. 총, 탄약, 배낭, 이 모든 게 발밑에 매달리면서 무게중심이 무너졌죠. 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시속 200km로 땅을 향해 떨어지면서 몸이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최영철이 말했습니다. 그때 낙하산을 펼쳐야 하는데 펼치면 줄이 꼬일 것 같았어요. 그럼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계속 회전하면서요. 근데 원심력이 너무 세서 눈알이 튀어나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로요. 눈알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앞이 안 보였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죠. 얼굴에 있는 혈관이 다 터지는 것 같았고요. 이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차라리 죽더라도 펼쳐야겠다 싶어서 줄을 잡아당겼어요. 기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줄이 안 꼬였어요. 땅에 떨어졌을 때 울었습니다. 남자가 운다는 게 창피했는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는 다시 낙하산을 탔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즉시 다시 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대원은 건물 레펠 훈련 중에 추락했습니다. 5층에서 떨어져서 1층 돌출부에 부딪혔죠. 상반신이 걸쳐졌는데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20분 동안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어요. 감각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이제 평생 못 걷는구나 싶었대요. 근데 20분 후에 조금씩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골절은 없었어요. 순전히 충격으로 신경이 마비된 거였죠.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다. 각도가 조금만 달랐어도 척추가 부러졌을 거다. 그리고 다음날 그 대원은 다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2007년이었나 2009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원산항에 제가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남한에서 식량 지원이 들어온다는 날이었죠. 처음으로 남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한국말로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안 되거든요. 민간인과 대화는 금지였어요. 근데 신기했습니다. 말이 통하잖아요?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우리는 저기라는 게요. 그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한국이 진짜 못 산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험한 행동이었지만요.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밥은 먹고 살아요. 고기도 가끔 먹고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북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혁이의 동생 얘기예요. 민혁이 동생은 평범한 병사였습니다. 특수부대가 아니라 일반 보병이었죠. 어느 겨울 동생이 초소 근무를 서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영하 35도였대요. 방한복이 제대로 지급 안 됐고 난방도 없는 초소였죠. 다음날 아침 교대 나온 병사가 발견했을 때 동생은 총을 든 채로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서 있는 자세 그대로요. 민혁이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간부가 말했대요. 동지의 숭고한 희생은 조국이 기억할 것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상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냥 숭고한 희생이라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죠. 민혁이가 그날 밤 제게 말했습니다. 형, 나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내 동생처럼 개죽음하고 싶지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나가자. 여기서 나가자. 그렇게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죠. 첫째, 경로.
육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특수부 대원이었고 얼굴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DMZ를 넘는 건 자살 행위고 중국으로 가는 것도 위험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다였습니다. 서해 바다로 수영해서 NLL을 넘는 거죠. 우리는 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으로 단련됐거든요. 문제는 거리였어요. 6km.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수영장에서 6km도 힘든데 바다에서 6km는 상상을 초월하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절이 중요했어요. 너무 추우면 저체온증으로 죽고 너무 더우면 경비가 삼엄하죠. 9월을 택했습니다. 2016년 9월 18일. 이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민혁이는 말했어요. 형, 우리 팬티만 입고 가자. 가볍게. 근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니야. 옷을 입고 가야 해. 왜요? 무거워서 힘든데. 민혁아, 생각해봐. 우리가 남한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찍는 사진이 뭐겠어? 팬티 바람인 게 좋겠어? 옷 입은 게 좋겠어? 민혁이가 웃었습니다. 형, 그런 것까지 생각해요?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살아서 도착한다면 처음 모습이 중요해. 결국 저는 옷을 다 입고 갔고 민혁이는 팬티 바람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고민이었죠. 근데 그게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살아서 도착하면이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2016년 9월 18일 밤 10시. 우리는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초소를 피해서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까만 바다요. 민혁이가 떨고 있었어요. 형, 진짜 할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해. 근데 무섭네요. 나도 무서워. 근데 여기 남아있는 게 더 무서워.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형, 만약에 내가 중간에 못 가면 형 혼자라도 가요. 무슨 소리야? 우리 둘 다 간다. 아니요. 진짜로요. 내가 안 되면 형 혼자라도.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어요. 뒤돌아보니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기로는 못 돌아간다. 돌아가면 죽는다.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괜찮았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을 거예요. 흥분 상태였죠. 우리 진짜 하고 있어. 진짜 남한으로 가고 있어.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30분쯤 지나니까 조류가 시작됐어요. 바다의 조류는 정말 무섭습니다. 물살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열심히 헤엄치는데 제자리예요. 아니,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았어요. 뭐야, 이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가 외쳤어요. 형, 나 안 가져요. 계속 제자리예요. 계속해. 조류가 빠지면 나아질 거야. 근데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팔을 젓는 수밖에 없었어요. 2시간쯤 지나니까 몸이 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무거웠어요.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체온이 떨어진 겁니다. 9월이지만 밤바다는 차가웠어요. 수온이 한 18도 정도 됐을 거예요. 사람이 18도 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아세요?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2시간을 넘긴 상태였죠. 민혁이가 말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민혁아, 야, 응, 계속 얘기해. 말 안 하면 안 돼. 형, 나 추워. 나도 추워. 근데 계속 가야 돼. 형, 나 못 갈 것 같아.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4시간쯤 됐을 때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요. 민혁아, 저기 불빛 보여? 어떤 거요? 저기 빨간 불빛. 형, 아무것도 안 보여요. 환각이었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진으로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잠이 왔어요. 수영하면서 잠이 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눈이 감겼어요. 그냥 감기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몇 초 후에 또 감겼습니다. 이때 민혁이가 저를 때렸어요. 형, 정신 차려요. 자면 죽어요. 알아. 형, 노래 불러요. 뭐든 좋으니까.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북한 노래요. 웃기죠? 탈북하면서 북한 노래를 부르다니. 근데 그것밖에 몰랐어요. 열감지 시스템의 감지 마이너스 그리고 사망 판정. 나중에 알았는데 이때 한국군이 우리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열감지 시스템이요. 북한 해안에서 2명의 여론이 바다로 들어가는 걸 포착했대요. 보통이라면 즉시 구조를 했겠죠. 근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부로 판단했거든요. 고기 잡으러 들어간 거겠지. 하지만 우리가 계속 남쪽으로 오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거 탈북인가? 그래서 경비정을 보냈습니다. 그게 5시간쯤 됐을 때였어요. 우리는 불빛을 봤습니다. 이번엔 환각이 아니었어요. 민혁아, 배다. 배. 형, 저거 우리 거 아니면 어떡해요? 뭐? 저거 북한 배면 우리 죽는 거예요. 아, 맞네요. 우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배가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나라 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민혁아, 일단 숨자. 어디로요? 저기 저 섬. 우리는 근처에 있던 무인도로 숨었습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떨면서 배를 봤어요. 배가 우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체온이 너무 낮았거든요. 열감지 시스템에 안 잡힌 겁니다. 한국군은 우리를 사망으로 판정했대요. 여론소실. 아마 익사한 것으로 추정. 그렇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무인도에서의 밤. 우리는 무인도 바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로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통제가 안 됐어요.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는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민혁아, 야, 정신 차려. 형, 눈 감으면 안 돼. 자면 안 돼. 형, 나 춥다. 나도 추워. 근데 참아야 돼. 저는 민혁이를 껴안았습니다. 체온을 나누려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바다를 6시간 헤엄쳐서 거의 다 왔는데 무인도에서 얼어 죽는구나. 웃겼습니다. 정말 웃겼어요. 근데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면 정말 죽으니까요. 그렇게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떴습니다. 햇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체온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한국군 열감지 시스템에 우리가 다시 잡힌 겁니다. 어제 죽은 거 아니었어? 2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부랴부랴 보고가 올라갔죠. 30분 후 경비정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민혁이도 울었어요. 우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친 듯이요. 경비정이 다가왔고 군인들이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짜 따뜻했습니다. 침대가 부드러웠고 담요가 푹신했어요. 간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북한에서는 여자들도 거칠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인천병원이에요. 한국이요. 한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로 살아있구나. 진짜로 왔구나. 첫 번째 충격은 음식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죽을 가져왔어요. 드실 수 있겠어요? 한 숟갈 떠먹었는데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쇠고기 죽이요. 환자분들 드시는 거예요. 쇠고기. 죽에 쇠고기를 넣어준다고요? 저는 평생 쇠고기를 몇 번 못 먹어봤습니다. 명절에나 조금씩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환자 음식에 고기를 넣어줍니다. 민혁이는요? 제 동료는요? 옆방에 계세요.
건강하세요. 다행이었습니다. 다음날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조사를 하러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절차상 물어보는 거예요. 긴장 안 하라고요? 북한에서 조사받는다는 건 고문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의자에 앉혔어요. 묵지도 않고요. 물을 줬습니다. 커피도 줬어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불편하냐고 물어본다고요? 질문들도 달랐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북한 어느 부대 소속이었어요? 탈북 동기가 뭐예요? 대답하면 받아 적었어요. 때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였습니다. 배고프시면 말씀하세요. 음식 가져다 드릴게요. 배고프냐고 물어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직원이 말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환영합니다. 환영한다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원에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죠. 거기서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줍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요. 밥, 국, 반찬이 56가지씩 나왔어요. 고기는 기본이었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 생선.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드세요. 다 먹어도 돼요? 당연하죠. 더 필요하면 더 가져오세요. 더? 저는 모든 반찬을 한 번에 비웠습니다. 정말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탈북자가 말하더군요. 형, 천천히 먹어요. 내일도 나와요. 내일도? 모레도? 매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북한에서는 아닙니다. 물을 깃고 끓이고 아껴 써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마음껏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도 나왔어요. 즉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보일러예요. 온수가 나오는 거예요. 보일러. 저는 처음 3일 동안 하루에 5번씩 샤워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옷을 줬습니다. 새 옷이요. 이거 제 거예요? 네. 사이즈 안 맞으면 바꿔드릴게요. 사이즈를 맞춰준다고요? 북한에서는 군복이 안 맞아도 그냥 입었거든요. 크면 줄이고 작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신발도 줬어요. 운동화요. 이거 진짜 제 거예요? 안 뺏어가요? 왜 뺏어가요? 드리는 거예요. 뺏어가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날 밤 운동화를 안고 잤습니다. 누가 가져갈까 봐요. 하나원을 나온 후 서울에 갔습니다. 첫날 밤 호텔에 묵었어요. 정부 지원으로요. 방에 들어갔는데 TV가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어요. 채널이 나왔습니다. 100개가 넘더군요. 뉴스, 드라마, 예능, 영화, 다큐멘터리. 모든 채널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어요. 한 채널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뭐야, 이거 방송해도 돼?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다음날 아침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모두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 다들 다른 옷을 입어요? 민혁이가 대답했습니다. 민혁이는 적응이 빨랐어요. 형, 여기서는 원하는 옷을 사 입어요. 원하는 옷을? 북한에서는 정해진 옷만 입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다녔어요. 심지어 고등학생들도요. 저 애들도 전화기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누구나 휴대폰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가게예요. 들어갔더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라면, 과자, 음료수.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네. 돈만 있으면요. 저는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1,500원이었어요. 뜯어서 먹었는데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요. 몇 달 후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접수를 했더니 대기표를 줬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세요. 곧 부를게요.
앉아서 기다리라고요? 북한에서는 서서 기다렸거든요. 몇 시간씩요? 10분 후 호출됐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어봅니다. 북한에서는 의사가 짜증내면서 왜 왔어? 라고 물었거든요.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들어보고 목을 봤어요. 감기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이틀 먹으면 나을 거예요. 약을 받았습니다. 얼마예요? 5,000원이요. 5,000원? 그게 전부라고요? 북한에서는 의료비가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뇌물을 줘야 했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돈을요. 근데 여기서는 5,000원이면 감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국을 나와서 울었습니다. 민혁이가 물었어요. 형, 왜 울어요? 우리 동생이 생각나서. 내 동생도 이런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나원을 나온 후 가장 큰 고민은 일이었습니다. 뭘 해야 하지? 특수부대 경력은 쓸모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전쟁이 없으니까요.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돈을 받았어요. 매달요. 이게 제 돈이에요? 진짜요? 네.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는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120만 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민혁이랑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어요.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네. 리필도 되세요. 리필? 우리는 그날 삼겹살을 10인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적응이 힘들었어요. 말투가 달랐습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쪽팔리네. 엄마 안 구해? 먹는 거 없나?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웃었어요. 나쁜 뜻은 아니었지만 저는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어요. 친구가 없었습니다. 민혁이 말고는요.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주말에 뭐 해? 집에 있어요. 영화 안 봐? 영화요? 응, 요즘 재밌는 거 많은데. 저는 영화관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아, 네. 봐요. 근데 들키죠. 계속 물어보니까요. 어떤 거 좋아해?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왜 아무것도 모르지? 그날 밤 민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혁아, 나 못하겠어. 여기 적응이 안 돼.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6시간 헤엄쳤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6시간 동안 죽음의 바다를 헤엄쳤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언어였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다른 거예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하더군요. 인민이 아니라 국민이고요. 원수님은 대통령이고요. 단어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뉘앙스도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이거 해. 저거 가져와. 근데 여기서는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저거 가져다 줄래? 처음에는 이게 명령인지 부탁인지 헷갈렸어요. 그래서 학원에 다녔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러요. 웃기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러 학원에 가다니. 근데 필요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존댓말 연습해봐요. 합니다. 아니, 더 부드럽게요.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웠어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 여전히 힘듭니다. 물 공포증이요. 수영장에 가면 패닉이 옵니다. 5m만 깊어도 숨이 막혀요. 형, 우리 수영 가자. 나는 괜찮아. 너가. 왜요? 형 수영 잘하잖아요. 그냥 싫어. 민혁이는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요. 우리는 물에서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소리에 민감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리가 나면 몸이 굳어요. 사이렌, 경적, 고함.
이런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야,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꿉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꿈이요. 계속 헤엄치는데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깨어납니다. 땀을 흘리면서요. 민혁이도 마찬가지래요. 형, 나도 악몽 꿔요. 어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꿈이요.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와요. 지금은 2024년입니다. 탈북한 지 8년이 됐네요.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닙니다. 일반 회사요. 물류 회사인데 창고 관리를 해요.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북한에서 상상도 못할 돈이죠. 민혁이는 다른 일을 합니다. 보안 회사에 다녀요. 특수부대 경력을 살린 거죠. 우리는 가끔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만나면 고기를 먹습니다. 항상요. 형, 우리 아직도 고기만 먹네요. 그러게. 근데 질리지가 않아. 맞아요. 나도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고기가 신기합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웠어요. 근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왜 웃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저는 따뜻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패딩, 목도리, 장갑.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었습니다. 방한복이 제대로 지급 안 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그리고 집이 따뜻합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 집이 얼음장이었어요. 난방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보일러를 틀면 집이 따뜻해져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나 진짜 잘 왔구나. 진짜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탈북 후회 안 해요? 힘들잖아요.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아니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힘들긴 해요. 적응도 어렵고 외롭기도 하고 가끔 차별도 받습니다. 탈북자잖아. 북한에서 왔다며? 말투가 좀 이상하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래도 후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데 가고요.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목숨을 걱정 안 해도 돼요. 훈련하다 죽을 일도 없고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얼어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이요.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전히 훈련하고 있겠죠. 여전히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목숨 걸고 훈련하고 있겠죠.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정말 다릅니다. 여기서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매일요. 여기서는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유가 있어요. 무엇보다 여기서는 죽지 않아도 돼요. 훈련하다 죽을 일도 굶어 죽을 일도 없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나오세요. 힘들어도 나오세요. 여기가 완벽하진 않아요. 힘든 일도 많고 차별도 있고 적응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낫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살 수 있으니까요. 인간답게요. 민혁이는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한국 여자랑요. 너무 기뻤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울었습니다. 민혁이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더군요. 신부 옆에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진짜 잘 왔구나. 민혁이도 행복해하네. 식이 끝나고 민혁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형, 고마워요. 형이 없었으면 나 여기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도 혼자 왔을 거야. 아니요. 형이 격려 안 해줬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왔으니까. 네, 함께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냐고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일하고 돈 벌고 가족 만들고 그렇게요.
특별한 꿈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북한에서는 평범하게 사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항상 긴장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두려워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아, 하나 더 있긴 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고 싶습니다. 제 고향이에요. 부모님 계신 곳이고요.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특수부 대원에서 탈북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요. 6시간 동안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죽을 뻔했죠. 하지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목숨 걸고 탈북했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힘들긴 해요. 여전히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밥 먹을 수 있는 거,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거, 원하는 말 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이에요. 저에게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요. 그리고 만약 북한에서 이 영상을 보는 분이 계시다면,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용기를 내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다음에 또 만나요.